이거 열라고. 안 돼. 못 지나가. 석 달 만에 찾은 내 딸이 임신한 채 짐승처럼 밥그릇 핥고 있는 걸 목격하고 눈 뒤집혀서 악마 같은 사위놈 짓밟아 버렸습니다. 내 딸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도대체 누가 내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하였는가? 마당 한가운데였다. 만삭의 배를 안고 있는 내 딸이 개밥그릇을 붙잡은 채 허겁지겁 국물과 밥알을 들이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다. 눈앞이 새카매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였다. 저 비참한 아이가 내가 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내 딸 서지연. 서지연이 맞는지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딸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발견하자마자 딸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춥거나 무서운 듯 온몸을 떨었다. 그 한 번의 떨림, 그 공포에 찬 눈빛 하나로 나는 모든 것을 깨닫고 말았다. 그날 이후였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로서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공포보다 더 거대한, 격렬한 감정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들끓기 시작하였다. 나는 올해 72살 한명숙이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내 딸 지연이는 내 삶의 전부였고 숨쉬는 까닭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딸의 사진을 보는 것이었다. 거실 한쪽 벽에 가득 걸린 사진들은 내 보물이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딸의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오늘도 우리 지연이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기도에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벌써 석 달째 딸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신혼이니 바쁘려니 생각하였다. 사위 강동철과 함께 충청북도 충주시의 외곽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딸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처음에는 전원이 나갔나 싶었으나 며칠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싱가이스의 제국당 가. 그 차가운 자동 응답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혹시 새 번호로 바꾸었을까 싶어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사위의 전화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여러 통 보내보았다. 소셜미디어, SNS 메시지도 보내보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하였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결혼했다고 어머니를 이렇게 잊을 수 있나 싶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화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내 딸은 결코 그렇게 매정한 아이가 아니었다. 지연이는 어릴 적부터 극진한 효녀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된 나를 위해 늘 마음을 썼다.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보태주려 하였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매달 생활비를 따로 챙겨드렸다. 엄마, 우리 둘이서 열심히 살자. 딸이 20살 때 했던 말이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던 그 한마디를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아이가 결혼했다고 갑자기 연락을 끊을 리는 만무하였다. 사위에 대한 생각도 하였다. 딸과 교제하는 동안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딸을 데리고 와서 인사할 때에도 예의 바르게 굴었고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진지하였다. 어머님, 지연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사위가 나에게 했던 다짐이었다. 그때는 진심으로 믿었다. 우리 딸이 좋은 반려자를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곱씹어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사위 쪽 하객이 유난히 적었던 것도 그러했고,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자고 했던 것도 이상하였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충주 쪽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럴싸하게 들렸다. 젊은 부부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핑계였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 나는 딸의 옛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해 보았다. 혹시 딸이 연락했는지 물어보았으나 모두들 모른다고 하였다. 대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 지연 언니 소식 없으세요? 저도 몇 달째 연락이 안 돼요. 딸의 절친이었던 혜정이도 같은 말을 하였다. 결혼 전까지는 혜정이와 매일 연락하던 딸이었는데 결혼 후로는 연락이 뚝 끊어졌다고 하였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사위가 약속대로 잘해주고 있는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딸의 방은 결혼 전 모습 그대로 두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 침대 위 인형들, 책상 위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딸의 흔적들을 만져보곤 하였다. 엄마, 나 잘 지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나며 딸이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그때는 정말 안심하였다. 우리 딸이 분명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조차 의심스러웠다. 정말 잘 지내고 있다면 왜 석 달씩이나 연락이 없을까? 행복하다면 왜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까?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석 달째 연락이 끊긴 딸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딸의 결혼 서류들을 뒤져보았다. 혹시 정확한 주소가 적힌 서류가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신혼집 주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혼식 때 받은 하객 명단에도 사위 쪽 정보는 극히 적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yes, yes, 혼자 다짐하며 첫 번째 방법을 시도하였다. 딸이 다녔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퇴사할 때 새 주소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사팀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개인 정보라서 자세한 주소는 알려줄 수 없지만 대략적인 지역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딸이 충청북도 충주시로 이사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충주는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가량 걸리는 곳이었다. 생각보다 멀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딸을 만나는 일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명단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위 쪽에서 온 하객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안녕하세요. 강동철 씨 결혼식 때 뵈었던 지연이 어머니입니다. 상대방은 기억한다며 반갑게 인사하였다. 나는 딸 부부가 이사한 동네를 찾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혹시 주소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요. 충주 남산 아래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단독주택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파마니, 피사사 공가야. 작은 실말이었지만 희망이 생겼다. 남산 근처라는 지명과 단독주택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충주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니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기차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멀리 떠나는 길이라 설레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다. 딸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지 않을지 온갖 생각들이 교차하였다. 2시간 후 목적지인 충주역에 도착하였다. 생각보다 한적한 소도시의 분위기였다.
나는 택시를 잡아 남산 아래쪽으로 가달라고 부탁하였다. 택시 기사님은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었다. 남산이요. 거기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 옵니다. 집값이 비교적 싸서 그런가 봐요. 택시 기사님의 말에 조금 안심하였다. 딸 부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곳을 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산 아래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단독주택들이 드문드문 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하지만 어느 집이 딸이 사는 집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침 산책하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젊은 부부가 최근에 이사 왔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았다. 아,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에 새로 온 부부가 있지. 저기 골목 안쪽 집일세. 그런데 요즘 잘 안 보이더군.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다. 할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골목 안쪽에 낡은 단독주택 몇 채가 있었다. 그 중에서 딸이 사는 집을 찾아야 했다. 두 번째 집에서 사위 강동철의 성씨가 적힌 문패를 발견하였다.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밀려왔다. 하지만 집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였다. 대낮인데도 모든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였다. 신혼부부가 사는 집 같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문을 두드렸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더 크게 문을 두드리니 그제서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쪽으로 오고 있었다. 문이 조금 열렸다. 사위 강동철이 얼굴을 내밀었다. 나를 보자 그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반가워하기보다는 귀찮아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전처럼 정중하지 않았다. 문도 완전히 열지 않고 몸으로 막고 있었다. 안을 엿보려는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았다. 우리 지연이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모르고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며 딸의 안부를 물었다. 아, 지연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좀 바빠서 연락을 못 했나 봐요. 사위의 대답은 성의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왜인지 나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장모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다. 그럼 지연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석 달 만에 왔는데. 내가 간청하였지만 사위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지연이가 외출했어요. 친구들 만나러 갔거든요. 저녁 늦게 들어올 겁니다. 거짓말 같았다. 딸은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인가. 게다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친구들과 만날 리가 없었다. 그럼 내가 기다리면 안 될까요? 멀리서 왔는데. 아닙니다. 정말 늦을 겁니다. 차라리 다음에 연락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위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집 안으로 나를 들여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때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지금 무슨 소리인가? 아, 텔레비전 소리예요. 드라마 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급하게 변명하였다. 하지만 텔레비전 소리 같지 않았다. 너무 현실적이고 절박한 흐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 실제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지연이가 아픈 것은 아니에요? 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아닙니다. 정말 텔레비전이에요. 어머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위의 반응이 점점 더 수상해졌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말투도 어색하였다. 나는 집안을 살짝 들여다보려고 했으나 사위가 문을 더 닫아버렸다. 거의 틈새만 열어두고 몸으로 가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숨어서 다시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때 집 뒤쪽 창문에서 뭔가 움직이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사람의 실루엣 같았는데 배 부분이 유난히 불룩해 보였다. 임신한 여자의 모습 같았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우리 딸이 임신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이런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사위가 급하게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것도 임신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우리 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왜 숨기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몰래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첫 기차를 타고 충주로 향했다. 새벽 5시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남산 주택가로 갔다. 어제와 다른 기사님은 이런 시간에 홀로 멀리 가는 할머니가 궁금했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사위 집 근처에서 택시를 세웠다. 동네는 아직 고요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집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둠 속에서도 어제 보았던 그 집이 확실히 보였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쓰레기 냄새 같은 것이었다. 나는 마당 쪽으로 돌아가 보았다. 담장이 그리 높지 않아서 까치발을 하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마당이 엉망인 것이 보였다. 그때 마당 한쪽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임신한 여자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개밥 그릇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여자는 그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허겁지겁 뭔가를 먹고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보았다. 그 여자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지연아, 나는 아주 작은 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내가 평생 사랑해온 내 딸 서지연이 맞았다. 내 딸이 개밥 그릇을 붙잡고 앉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삼키고 있었다. 딸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얼굴은 깡마르고 창백하였으며 옷은 더럽고 낡아 보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딸이 정말로 개밥 그릇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잔혹한 사실이었다. 딸이 나를 알아봤다. 그 순간 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기쁨이 아니라 어머니를 만났다는 공포였다. 왜 엄마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일까? 딸은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에게 손짓을 하였다. 다가오지 말라는 듯이 혹은 조용히 하라는 듯이 나는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7순이 넘은 나이에 담장을 넘다니 생각지도 못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딸에게 다가가자 딸은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임신한 배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더욱 비참해 보였다. 지연아 엄마야,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뺨은 푹 들어가 있었고 눈가에는 멍 자국이 선명하였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딸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개밥 그릇을 보니 찬밥과 국물이 뒤섞인 듯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왜 이런 걸 먹고 있어? 밥은? 딸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찢어질 듯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게 제 밥이에요. 나는 내 귀를 의심하였다.
사위가 딸에게 개밥을 주고 있다는 말인가? 임신한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말인가? 강동철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애원하였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경찰에 신고하면 아기를. 딸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였다. 사위 강동철이 딸과 뱃속의 아기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천장까지 치솟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임신한 아내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당장이라도 사위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딸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언제부터 이랬어? 결혼하고 한 달 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밥을 적게 줬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가늘었다. 누가 들을까봐 온몸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돈 때문이에요. 도박빚이 너무 많아서 저를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도박빚 때문에 아내를 학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것도 임신한 아내를. 얼마나 배고팠을까?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너무 깡말라 감히 안기가 무서웠다. 임신한 몸인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아기는 괜찮아? 딸이 배를 만지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병원도 못 가봤어요.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임신한 부인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다니. 사위 강동철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딸이 깜짝 놀라며 급하게 일어섰다. 임신한 몸이라 일어나는 것도 힘겨워 보였다. 들키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엄마. 딸이 나를 재촉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딸을 이 지옥 같은 곳에 두고 갈 수 있겠는가? 지연아, 엄마랑 같이 가자. 여기서 나가자. 안 돼요. 도망가면 저를 찾아서 죽일 거예요. 엄마한테도 해를 끼칠 거고요. 딸의 말에 나는 더욱 가슴이 찢어졌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위가 나오는 것 같았다. 딸이 다급하게 애원했다. 빨리 가세요. 제발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담장 너머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다. 나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심하였다. 과연 사위 강동철이 마당으로 나왔다. 딸을 보더니 화를 버럭 냈다. 왜 아직도 안 들어와? 빨리 들어가. 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개밥 그릇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은 너무나 처절하였다. 사위도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집 안에서 사위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누구 온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곧 쾅 하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위가 딸을 때리는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119 119에 신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신고하면 아기를 죽여. 나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새 그 집을 지켜보았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 반드시 딸을 구해내야 했다. 나는 이튿날 아침 기차에 올라타며 다짐하였다. 반드시 딸을 구출해내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딸을 그 지옥에서 꺼내주겠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개밥 그릇을 붙잡고 있던 그 처참한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아기가 죽을까봐 신고하지 못했다던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위 강동철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알 수 있었다. 딸과 뱃속 손자의 목숨으로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딸을 구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나는 다시 계획을 세웠다. 딸을 혼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했다.
사위 몰래 딸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구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사위 집 주변을 관찰하며 강동철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혼자 외출하는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오후 2시쯤 마침내 강동철이 집에서 나왔다. 그는 급한 듯이 걸어가더니 근처 PC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보니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이때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 앞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한참을 기다리자 딸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보다도 더 초췌해 보였다. 동철 씨는 어디 갔어? PC방에 갔어요. 보통 3시간 정도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주변을 계속 살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지현아, 엄마에게 다 말해줄 수 있겠니?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도울 수 있어.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다고 했다. 사위도 다정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행복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강동철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상습적인 도박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결혼 전부터 도박을 했지만 딸에게는 철저히 숨겨왔다고 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본격적인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온라인 도박, 경마, 카지노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 이럴 때마다 본전 생각에 더 큰 돈을 걸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이 얼마나 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니었다. 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하였다. 강동철은 도박빚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다.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왔고 심지어 집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동철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기 시작한 것이었다. 언제부터 때리기 시작했어? 2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이에요. 딸이 소매를 걷어 보였다. 팔뚝에는 크고 작은 멍자국들이 가득했다. 어떤 것은 새로 생긴 것 같았고 어떤 것은 오래된 것 같았다. 다른 데도 아픈 곳이 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등과 다리에도 멍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얼굴은 웬만해서는 때리지 않는다고 했다. 밖에 나갔을 때 눈에 띌까 봐서라고 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음식 문제였다. 강동철이 고의로 딸을 굶기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했다. 왜 음식을 안 줘? 돈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제가 살쪄서 보기 싫다고, 임신해서 배가 나온 것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기가 막혔다. 임신한 아내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지도 않는 것인가? 실제로 딸은 임신 후 오히려 체중이 줄었다고 했다. 원래 50kg 이었는데 지금은 43kg, 43kg 밖에 안 된다고 했다. 임신 6개월인데도 말이다. 병원에 정말 한 번도 안 갔어? 임신 확인할 때 한 번 갔는데 그 후로는 못 갔어요. 돈 없다고, 필요 없다고, 산부인과 정기 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아의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출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다. 강동철이 나갈 때마다 딸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근다고 했다.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휴대전화도 빼앗겼다. 결혼 한 달 후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도 걱정하고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연락처도 다 지우고 소셜미디어도 삭제했어요.
강동철이 딸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완전히 고립시켜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강동철의 협박이었다. 딸이 도망가려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기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정말로 그런 말을 했어? 낙태시키겠다고? 딸은 아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있었다고 했다.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지만 아기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다고 했다. 엄마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연락 못했어요. 혹시 엄마를 다치게 할까봐. 딸이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니. 분노와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다.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숨겼으니까. 안도오드르. 딸이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그때 딸의 휴대전화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사위의 휴대전화였다. 딸이 급하게 확인해 보니 빚쟁이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었다. 빚쟁이 전화예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전화를 받지 않자 곧 문자가 왔다. 내용을 보니 협박성 문자였다.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강동철이 딸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했다.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런 전화 내용들을 녹음해 두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연아, 이런 전화 올 때 녹음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내 휴대전화 줄게. 이걸로 녹음해둬.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정말로 아기를 해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할게. 엄마가 완벽한 계획을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딸에게 내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녹음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강동철의 협박 전화나 빚쟁이들의 전화를 모두 녹음해 두라고 했다. 다른 증거도 필요해. 멍든 사진도 찍어두고 일기도 써둬.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딸의 눈에서 보였다. 마침 멀리서 강동철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딸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서둘러 숨었다. 사위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화난 목소리였다. 뭐 했어? 왜 방이 없었어? 곧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위가 딸을 때리는 소리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당장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강동철의 도박 문제, 수천만 원의 빚, 딸에 대한 폭행과 감금, 굶김, 의료 방치, 외부와의 연락 차단, 그리고 아기를 이용한 협박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이제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했다. 딸이 녹음해 올 자료들과 함께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강동철을 완전히 처벌할 수 있고 딸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다. 밤늦게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가 건네준 휴대전화로 보낸 것이었다. 엄마, 벌써 빚쟁이 전화 3통 녹음했어요. 다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용기를 내고 있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나는 다시 사위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준비해 갔다. 딸의 처참한 모습과 사위의 학대 현장을 직접 촬영할 계획이었다. 영상 증거가 있어야 경찰도 움직일 것이었다. 사위 집 근처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강동철이 또다시 PC방에 간 틈을 노렸다. 오후 1시쯤 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딸에게 접근했다. 딸의 모습은 어제보다도 더 심각했다. 왼쪽 뺨에 새로운 멍이 생겼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어젯밤에 또 맞았구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휴대전화 갖고 있는 걸 들킬 뻔했어요. 화장실에 숨겨뒀는데 의심하더라고요. 다행히 휴대전화를 발견당하지는 않았지만 강동철이 의심을 하고 있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녹음은 더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빚쟁이 전화가 또 왔다고 했다. 이번에는 강동철이 전화를 받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까지 녹음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도 찍었어요. 딸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멍든 모습을 스스로 찍은 사진들이었다. 팔뚝의 멍, 다리의 멍, 얼굴의 상처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잘했어. 이런 증거들이 많을수록 좋아. 나도 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야위어 버린 모습, 더러워진 옷, 임신한 배와 전체적으로 말라버린 몸의 대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집 주변 환경도 촬영했다. 쓰레기가 쌓인 마당, 개밥 그릇이 놓인 곳, 창문에 설치된 철창까지 감금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찍었다. 지현아, 하루 일과를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언제 일어나서 뭘 하는지, 언제 밥을 주는지, 언제 화장실에 가는지까지 다 알아야 해. 딸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침 6시에 깨워서 집안일을 시키고 점심은 주지 않거나 찬밥 조금만 주고 저녁에는 개밥 그릇에 남은 음식을 주는 패턴이었다. 화장실도 하루에 3번만 갈 수 있게 제한되어 있었다. 완전한 감금 상태였다. 엄마가 이제 계획을 세울게. 경찰서랑 병원이랑 보호시설에 미리 연락해 둘 거야. 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평생을 걸고 준비할 테니까. 딸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사실 나도 불안했다. 만약 계획이 실패한다면 딸이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 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구해내야 했다. 뱃속의 아기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과 감금 사건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경찰서에서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임신한 상태라면 의료진의 도움도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병원에 연락했다. 산부인과 응급실에 각각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영양실조 상태의 임신부를 응급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병원에서는 즉시 응급실로 오라고 했다. 임신 중 영양실조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여성보호시설에도 연락했다. 다행히 임신부도 보호 가능하다고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강동철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 딸을 데리고 나온 다음 즉시 병원으로 가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계획이었다. 다음 날 다시 사위 집으로 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다. 강동철의 폭행 현장을 직접 촬영할 수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오후에 강동철이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패턴이었다. 집 안에서는 계속 큰 소리가 들렸다. 강동철이 딸에게 소리치는 목소리였다.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집 안을 들여다봤다. 거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다. 강동철이 딸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부엌 칼을 들고 딸을 위협하고 있었다. 딸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강동철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누가 다녀간 거야? 분명히 누군가 왔었어. 강동철이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딸과 만났던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아무도 안 왔어요. 정말이에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말하지 마. 누구한테 연락했지? 강동철이 칼을 딸의 배 쪽으로 향했다. 임신한 배를 위협하는 모습에 숨이 막혔다.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제발. 딸이 울면서 애원했다. 만약에 누구한테 말했다면 이 배부터 가를 거야. 알겠어? 위카사,
우림멍 이 땅 간대가 니아르. 강동철의 협박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뱃속의 아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강동철이 칼로 딸을 위협하는 모습을 모두 기록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한참을 위협하던 강동철이 마침내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잠시 후 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접근했다. 딸의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했다. 칼 위협을 받은 충격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무서워요. 정말 아기를 해칠 것 같아요. 딸이 배를 붙잡고 떨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내일 당장 행동에 옮길게. 그리스미러 공보타 그리미러. 너무 위험해요. 들키지 않을 거야. 완벽하게 계획했으니까. 나는 딸에게 내일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강동철이 나간 틈에 딸을 데리고 나와서 병원으로 직행하는 계획이었다. 이번엔 절대 내 딸 다시 혼자 안 둔다. 평생을 걸고 한 다짐이었다. 실패할 수 없었다. 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내일 오후 2시에 강동철이 나가면 바로 준비해. 필요한 건 챙기지 말고 그냥 나와.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는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경찰서, 병원, 보호시설 연락처를 모두 준비했다. 증거자료도 정리했다. 녹음 파일, 사진, 영상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내일이면 딸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었다.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날 것이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긴장으로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채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를 점검했다. 경찰서, 병원, 보호시설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거 자료들도 정리했다. 오늘 반드시 딸을 구해내야 했다. 아침 일찍 사위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강동철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했다. 실패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다. 사위 집 근처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관찰했다. 오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집안에서는 간간히 큰 소리가 들렸다. 강동철이 딸에게 화내는 소리였다. 오후 1시쯤 드디어 강동철이 집에서 나왔다. 평소처럼 PC방으로 가는 것 같았다. 지금이다. 나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 요청드립니다. 임신한 여성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다.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소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경찰차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딸을 만나야 했다. 사위 집 대문 앞에서 나는 딸을 불렀다. 딸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나타났는데 어제보다도 더 초췌해 보였다. 지연아, 이제 나가자. 경찰이 오고 있어. 딸이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모든 걸 준비했어. 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갑자기 강동철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강동철은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강동철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들어 있었다. 예전의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리 딸 데려가러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는 제 아내고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강동철이 딸 앞을 막아섰다. 잘 살고 있다고요? 딸이 개밥 먹는 걸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다 봤어요. 딸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굶고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따지자 강동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했다. 헛소리 마세요.
내 집에서 무슨 짓거리예요. 그때 강동철이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 부엌칼을 들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돌변한 상태였다. 다 끝장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강동철이 칼을 들고 딸에게 다가갔다. 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임신한 몸이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누구한테 말했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딸이 울면서 부인했지만 강동철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칼끝을 딸의 배 쪽으로 향했다. 이 배부터 가르고 죽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뱃속에 손자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다. 내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이었다. 강동철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더욱 당황했다. 경찰을 불렀구나. 당연하죠. 당신이 하는 짓을 보면 산작 다라니만 목콩공 캐승이지. 경찰관 2명이 대문으로 들어왔다. 상황을 보자마자 칼을 든 강동철에게 집중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안 돼. 내 아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강동철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칼을 더욱 딸 쪽으로 겨누었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임신한 부인에게 왜 그러세요? 경찰관이 차근차근 설득하려 했지만 강동철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다 끝난 거야. 어차피 빚도 못 갚겠고 차라리 다 죽어. 그 순간 강동철이 갑자기 딸에게 돌진했다. 경찰관이 재빨리 강동철을 제압했다. 격투 끝에 칼을 빼앗고 강동철을 바닥에 눕혔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강동철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여전히 발악하며 소리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위험하지는 않았다. 나는 즉시 딸에게 달려갔다. 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임신한 배를 움켜쥐고 아파하는 모습이었다. 지연아, 괜찮니? 배가 아파요. 딸의 얼굴이 창백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조기 진통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119 119 불러주세요. 경찰관에게 요청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딸을 응급실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구급차에 함께 타면서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함께 있어.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다 끝났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딸은 응급실로 옮겨졌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딸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임신 6개월인데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고 있어요. 태아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아직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늦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강동철은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했다. 내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앞으로는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질 예정이라고 했다. 며칠 후 병실에서 딸과 둘이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몇 달 동안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딸을 꼭 안아주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만져졌지만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의사가 다시 와서 추가 검사 결과를 알려줬다. 태아의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다. 뱃속의 손자도 무사하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 재판과 새로운 시작.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강동철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었고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딸도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다. 딸은 불안해했지만 나는 딸에게 용기를 주었다.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네 증언이 필수적이야. 엄마가 함께 있을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재판 당일이 되었다. 법원에 도착하여 법정으로 들어갈 때 온몸이 떨렸다. 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갔다. 강동철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촬영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다. 딸이 개밥 그릇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강동철이 칼로 위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왔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의료진의 증언도 이어졌다. 딸의 담당 의사가 증언대에 나와 딸의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와 폭행 흔적을 설명했다. 드디어 딸이 증언대에 나설 차례가 되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폭행, 감금, 음식 제한, 그리고 아기를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모든 것을 증언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기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딸의 증언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강동철이 최후 변론을 할 차례가 되었다. 그는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빚이 많다고 임신한 아내를 학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검사가 최종 구형을 발표했다. 피고인은 임신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한 범죄입니다. 특히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나자 강동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강동철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처음으로 사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강동철이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지만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나는 강동철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이제 내 인생 끝이다. 사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다. 딸과 함께 손을 꼭 잡고 법정을 나섰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진정한 평화, 딸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꾸준한 치료와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나갔다. 마침내 임신 10달이 되었다. 병원에서 분만실 밖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5시간 후 드디어 아기의 건강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주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뱃속에 손자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기쁨에 온몸이 떨렸다. 작고 예쁜 아기를 안아보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꼭 잡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왔어. 우리 손자야. 몇 달 후 딸 지연이는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엄마,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겠다고 했다. 상담 자격증을 따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함께 할게. 나는 딸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피해 여성과 그 어머니들을 만났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저희도 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1년이 지나자 손자는 건강하게 자랐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다. 딸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상담 일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손자는 딸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다. 딸과 손자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저녁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엄마의 인생은 끝까지 자식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품고 더 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은 끝났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정말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딸 지연이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은 지금도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였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악은 벌을 받고 우리 딸과 손자는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의 아픈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처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따뜻한 응원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